자,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개학이고, 그죠? 그리고 이번 주 수업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특히 시국은 관련된 거는 그래도 이번 방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 같이 살펴본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제 개학을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설날이 10월 초거든요. 그래서 설이란다, 추석이. 그래서 추석 전에 이 지역 학교들이 다 시험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 다 9월 24, 25, 26 요 사이에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늦어도 10월 2일에 끝나는 보통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약하고 한 기간으로 따지면 6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이제 직보까지 해서 한 7회 정도, 알겠죠? 이렇게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제 다음 주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뭐 진도를 어떤 식으로 나갈 거다 혹은 몇 단원부터 나갈 거다 이런 거 얘기 있으면은 바로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선생님한테 좀 알려줘. 그래야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강호사시사, 바로 시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시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참 많이 보는 그러한 장르기는 하지만 또 막상 학생들이 은근히 자세하게 모르는 그런 장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시조는, 자, 첫 번째 시대는, 자, 저 시조는 어느 시대 문학입니까? 어느 시대 문학일까요? 조선. 그치, 정확하게는 조선시대, 문학사적으로는 조선시대 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개화기를 지나서 현재까지도 쓰이는 유일한 고전시가 양식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학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이 향유되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조는 조선시대 문학으로 분류는 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주향유 계층은, 자, 시조도 바로 다른 뭐 조선시대 문학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양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문학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 평민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쵸? 자, 시조의 별칭. 다른 이름이죠. 시조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시절 가조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글자랑 제일 뒷글자를 따라서 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노래에 비해서 길이가 짧다라고 해서 단가, 짧은 달자를 써서 단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시조의 형식을 살펴봅시다.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조라고 하는 평시조 형식이 기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형식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쓰는 거 조금 보고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조는 기본적으로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리고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기본적으로 이런 글자 수가 반복이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 3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렇지? 3장은 바로 초장. 그렇죠? 그지? 회 찍어 먹는 초장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중장. 가운데 줄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장이 그렇지. 종장. 막장 아니야. 그죠? 그렇지. 종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떻게 3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의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럼 몇 개의 덩어리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6, 9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제 띄어 쓰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띄웁니다. 그럼 한 줄이 몇 번 끊을 거죠? 그렇지, 네 번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글자 수는 몇 글자,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다섯 글자가 많아? 다섯 제곱 하나밖에 없는데? 네, 세 글자. 하고? 네 글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시조는 기본적으로 3, 4조 내지는 4, 4조 4음보 율격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조가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내외라고 돼 있어. 그렇지? 내외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좀 더 글자 수가 45자보다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는 형편에 따라서 세 글자 자리에 네 글자가 와도 되고 두 글자가 와도 됩니다. 알겠죠? 네 글자 자리도 적게는 두 글자에서 많게는 여섯 글자까지 와도 돼요. 알겠죠? 아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정형시예요? 지 마음대로인데 그치? 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시조의 정형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종장 첫 구는 반드시 삼음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글자 수가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시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시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조라고 하는 형식은 바로 평시조의 형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평시조가 바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바로 이 평시조가 바로 뭐다?
바로 양반 중심으로 향유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그 향유를 하면은 주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제도 바로 자연 친화나 혹은 유교적 충효 사상 등 굉장히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평시조가 조금 발전된 형태가 바로 연시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연시조는 사실 평시조랑 같아요. 거의. 알겠습니까? 다만 다른 점은 한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의 시조가 모인 것을 우리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작품도 강호사시가라는 제목 안에 네 수의 시조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시조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어시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알겠죠? 어시조는 바로 3장 6부 중 한 구가 길어진 형태이고, 이때 주로 길어지는 거는 주로 가운데 줄인 중장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시조는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작품은 어시조 작품이라도 그냥 사서시조로 퉁쳐서 가르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어시조는 바로 뭐다? 임진왜란 이후 평민들이 향유하면서 발생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후 사설시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사설시조. 물론 뭐 이 이후에도 더 있기는 한데 우리는 요 사설시조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사설시조는 3장 6부 중 2부 이상이 길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3장이 다 길어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바로 뭐다? 평민들이 향유하면서 장형화, 굉장히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평민들이 이제 향유하면은 소설처럼 좀 주저리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신에 이제 주제는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얘기도 많고, 이별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도 많고, 굉장히 주제가 다양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겪은 게 바로 시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시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제목에 보면 강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그치? 이 강호는 고전 작품에서 자연과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강과 호수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고, 그래서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사시는 뭐겠어? 사시.
40. 사시. 강호 사시가 할 때 사시. 4개. 그렇지, 4개 계절.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4개 계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강호 사시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문을 봅시다. 자, 강호에 봄이 드니라고 돼 있어. 그렇지? 자, 일단 여기서 강호 밑줄 치도록 합시다. 밑줄 쳤습니까? 자, 얘는 바로 뭐다? 이꼴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왜? 강호는 원래 한자가면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자연 속에 강과 호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강과 호수라는 자연의 일부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전체 개념을 대신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강호 나오면 전부 다 얘는 자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99%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강호에 봄이 드니, 자, 봄 네모 칩시다. 자, 그러면 일수의 계절은 언제다? 봄. 그치, 이 봄이 바로 뭡니까? 계절적 배경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라고 돼 있어, 그렇지? 자, 여기서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밑줄 칩시다. 자, 이 말은 봄이 와서 좋다, 안 좋다? 그렇지, 좋다는 의미입니다. 미쳤다고 해서 진짜 크레이지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미친 흥이 절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 상황, 즉 봄이죠, 그렇죠?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작품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강호사시가의 운율 형성 요소를 보면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초장은 강호에 무엇이 드니 뭐뭐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품의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얘네는 다 같은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작품은 종장은 그렇죠? 반드시 이 몸이 뭐뭐 해옴도 역부는 이셨다 로 마무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운율을 형성하고 안정감과 통일감, 통일성,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그렇죠? 탕료가 바로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뜻 안 적어놨구나. 그렇지? 탕료 개변에서 일종의 물가에 가가지고 뭡니까? 금리너 안주로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뭡니까? 안주를 삼는다는 거야. 막 휘황찬란하고 좋은 안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물고기 잡아서 그냥 술안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줄 시작. 탕료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는 소박한
음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안빈납도, 안분지족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술안주로 한대. 그렇지? 술을 먹는 일종의 바로 뭐다? 풍류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자연 속에서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몸이 한가해온도,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역구는 이셨다. 자,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역구는 이셨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역구는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조선시대 4대부 시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주제의 작품도 항상 마무리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뭡니까?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임금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함으로써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 즉 유교적 중요 사상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는 윤손도 시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윤손도의 시부 중에 보면 만흥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이 만흥도 연시조인데 1수부터 5수까지 총 6수의 연시조거든요. 근데 1수부터 5수까지는 전부 다 그냥 자연 속에서 내가 지내서 좋다라고 하는 자연 친화의 내용이야. 근데 마지막 6수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내 분으로 이렇겠느냐.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에게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육수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뭡니까? 양반 사대부들의 일종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수로 넘어갑시다. 사실 1수까지 내용 지나가면 2수부터는 반복이라서 금방금방 끝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자, 여름 네모 칩시다. 자, 역시 이 여름도 뭐다? 계절적 배경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1수의 봄, 2수의 여름, 그럼 3수는? 4수는? 그러면 이 시는 무엇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 계절의 변화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둘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밑줄 칩시다. 초당에 일이 없다. 초가집에 할 일이 없구나라는 거죠. 할 일이 없어서 나는 백수다 이거야? 아니지, 그렇지. 바로 여기서는 뭐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유신한 강파는, 그쵸? 자, 유신한 강파, 밑줄 칩시다. 알겠습니까? 저 강파라고 하는 거는 강물의 파도, 즉 강의 물결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유신하다는 게 있을 유자에 믿을 신자를 썼어. 그러니까 지금 신의가 있는, 믿음이 있는 강의 물결이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근데 강물결이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의인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물결에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이 있는 강물결은 보내나니 바람이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강물결을 믿고 있었더니 강물결이 이 더운 여름날 바람을 살랑살랑 불어 보내주는구나 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 몸이 서늘 해온도, 이 몸이 이렇게 뭡니까? 더운 여름이지만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구는 이셨다.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줄 치자. 이 몸이 서늘 해온도 밑줄 칩시다. 당연히 더운 여름이니까 여름인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좋아 안 좋아? 좋다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여기서도 화자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3년을 봅시다. 그렇죠? 자, 강호에 가을이 드니, 자, 가을 역시 네모치고 무슨 배경? 그렇지, 계절적 배경이죠, 그렇죠? 자, 고기마다 살져 있다. 밑줄 칩시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할 때 고기마다 살져 있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바로 가을이 되니까 어떻더라? 굉장히 그렇죠. 풍요로운 그런 모습. 우리가 천고마비라고 하잖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그렇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자,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그래서 작은 배에다가 그물을 실어서 그냥 흐르듯이 던져서 냅둬버리는 거야. 즉 이 사람은 사실 물고기를 잡고 싶다 안 잡고 싶다? 그렇지. 잡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뭐다? 그물만 띄워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바로 어부. 여기서 부자는 아비 부자를 써요. 물고기 어자에. 알겠죠? 그래서 어부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 우리가 어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두 종류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어부는 물고기 어자에 아비 부자를 쓰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쓰면은 무슨 뜻이냐? 물고기 잡는 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물고기 어자에 지아비 부자, 남편 부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부, 즉 물고기 잡이를 생계로 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닌, 그렇죠? 풍류적, 그 다음에 유유자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유유자적, 한가로운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몸이 소일해온도 이렇게 조그만한 일을 하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역구는 이셨다.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강호에 겨울이 드니, 자, 겨울 역시 네모치고 무슨 배경? 그렇죠. 계절적 배경이죠.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 넘다. 눈이 이제 30cm가 넘게 쌓였다는 거죠. 자,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라는 거지. 그렇지?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자, 여기서도 이제 바로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우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삿갓을 써서 비를 피하고, 그 다음 도롱이라고 해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비옷을 만들어서, 이거 눈 올 때도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온도, 겨울이지만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시 누구 탓이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온도 밑줄치다. 이것도 역시 한겨울인데 별로 춥지 않으니까 좋다 안 좋다?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 만족감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건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임금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 사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그 자연에서 사는 만족감을 드러내지. 실제로 작품의 주제는 자연 친화예요. 알겠죠?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주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양반 사대부 시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맹사성의 이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이제 상춘곡으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상춘곡도 우리가 가사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을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비상각 교과서가 이렇게 그 강호사시가하고 상춘곡을 같이 묶어놨다는 거는 두 작품 간의 갈래의 특징은 반드시 묻겠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두 작품 간의 갈래적인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죠? 자, 가사도 역시 첫 번째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향유됐던 장르입니다. 알겠죠? 자, 가사도 주향유 계층은 시조랑 똑같아요. 원래는 양반 중심이었다가 마찬가지 임진왜란 이후 평민이나 혹은 부녀자로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성들도 이 가사는 좀 많이 썼어요. 알겠습니까? 자, 가사는 이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가사는 자, 기본적으로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운문적인 특징도 있고 산문적인 특징도 있다 없다? 그치,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문적인 특징과 산문적인 특징을 다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 운문적인 특징은 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 행이 3, 4조 내지는 4, 4조 사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사는 이제 정격가사, 변격가사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죠? 정격가사는 말 그대로 격식을 지킨 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 정격가사의 경우는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운문적 특징 두 가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무슨 장르랑 비슷해? 한 줄 한 줄이 3, 4조 내지는 4, 4조의 사음보 율격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바로 뭐다? 바로 시조가 발전된 형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산문적인 특징도 있어요. 자, 지금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 보면 알겠지만 길이가 어때? 길어요. 그렇지, 길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산문적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가사는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산문처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가사를 다른 말로 형식을 이루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 사음보 한 줄이 4번씩 끊어 있는데 그 길이에 제한이 없이 쭉 연속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사음보 연속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문적인 특징도 있고 산문적인 특징도 있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길이에 제한이 없으니 좀 주저리 길어지는 특징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조선시대 수필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교술갈래로 분류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알아두고 그러면 우리가 상춘곡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보답자 상충고. 여기서 춘자가 무슨 춘자입니까? 가을. 춘. 봄 춘자죠. 봄. 큰일이네. 그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홍진의 무침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고라는 거죠. 홍진 세모 칩시다. 자, 홍진은 한자말로 하면 붉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홍진은 이것도 외워두세요. 알겠죠? 홍진은 고전 작품에서 나오면 무조건 속세를 상징한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외워두세요. 알겠습니까? 자연친화 작품에서 홍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99.99% 전부 다 그 뭡니까? 속세를 상징합니다. 혹은 십장 홍진, 그 열 십리길에 걸쳐 있는 붉은 먼지라고 하거든요. 다 속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 할 때 분내 밑줄 칩시다. 분내 밑줄 쳤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묻혀 사는 분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부르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속세에 사는 분들아 이내 생에 어떠한고 내 삶이 어떠하냐 하고 물어보지, 그치? 근데 진짜로 내 삶이 어떠냐고 궁금해서 물어볼까? 왜 물어보겠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내 삶이 좋다 나쁘다? 그치. 자, 밑줄 치자. 이내 생에 어떠한고 밑줄 쳤습니까? 그쵸. 이거는 바로 뭐다? 자신의 삶. 그쵸. 바로 자연에서의 삶이죠. 삶에 대한 만족감, 자신감,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죠. 자랑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옛 성현들을 나타내고 이 옛 성현들의 삶의 그 즐거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내 삶이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친다는 거 알겠죠? 바로 서리법을 쓰고 있죠.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즐거움도 옛 성현들의 즐거움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천지간 남자 몸이,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 몸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날마다니 학은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많겠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자, 살림 네모 칩시다. 자, 그러면 살림은 어디를 나타내겠어요? 그치. 살림은 자연을 나타내죠. 그쵸? 그치? 그러면 이 살림과 대비되는 시어가 뭐가 있었습니까? 살림과 반대되는 시어 뭐가 있었습니까? 홍진. 그치. 홍진이랑 살림은 의미상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가 된다는 거죠. 홍진은 속세를, 살림은 자연을 나타내니까. 알겠습니까? 자, 살림에 묻혀 있어서, 그래서 살림에 묻혀 살아서 지락을 모를 건가? 그래서 끝없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느냐? 안다 모른다? 끝없는 즐거움을 안다 모른다 나는? 안다. 그치. 역시 지락을 모를 건가? 역시 서리법이 사용이 되었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자, 색깔 다른 걸로 하나 네모 칩시다. 수간목 네모 칩시다. 색깔 다른 걸로 네모 치고 별표도 하나 칩시다.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 작품 상충곡의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간의 이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간목은 바로 뭐다? 공간의 이동 첫 번째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수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그래서 몇 칸 초가집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공간의 이동 첫 번째를 나타내고 이거는 바로 화자가 사는 공간이고 여기서는 소박한 삶을 나타내죠. 왜? 양반 신부님에도 초가집에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박한 삶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간목을 방 몇 칸짜리 소가집을 요즘이야 뭐 방 2칸, 3칸 되면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이지만 옛날에는 방 3칸짜리 소가집은 진짜 못 사는 집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울루리에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 풍월 주인 되어시어라. 자, 풍월 주인 밑줄 칩시다. 그렇죠? 풍월 주인도 역시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풍월,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즉 지금 뭡니까? 이 화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계절이 언제다? 그치, 막 이제 봄이 들어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옆으로 화살표하고 바로 계절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은 해가 다 저물어가는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푸르른 이제 여러가지 온갖 풀들은 새우 중에 푸르르다. 가느다란 빗줄기 속에 굉장히 푸릇푸릇하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줄 묶도록 합시다. 도화행화는부터 새우 중에 푸르도다까지 두 줄 묶었죠? 자, 두 줄의 지금 구성 자체가 똑같잖아.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대꾸의 표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꾸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봄의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칼로, 새우 중에 가는 빗속에 푸르구나.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그래서 마치 누가 뭡니까? 그 풀들의 모습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칼로 조각을 해놓는지 붓으로 그려냈는지 그만큼 자연의 모습이 어떻다? 누가 인위적으로 조각해놨다고 생각될 만큼 매우 그치, 아름답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아냈는가 하고 이제 감탄의 의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조화신궁이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자, 물물마다 헌사롭다. 옆으로 화살표하고 씁시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라는 거죠. 해석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숲속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구나라는 거야. 그치? 지금 근데 봄의 흥겨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새야 화자야? 새가 지금 못 이기겠어? 실제로 못 이기는 사람은? 화자. 그치, 화자겠죠. 그쵸? 그러니까 숲풀에 우는 새 동그라미 칩시다. 동그라미 쳤죠? 사실 얘는 바로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인 겁니다. 실제로 지금 봄이 와서 신난 사람은 화자 자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새가 뭡니까? 아양을 떠는지 싸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근데 내 기분이 지금 봄이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울컥울컥 하니까 그거를 뭘로 이렇게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이렇게 막 소리마다 아양을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거꾸로 한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줄 봅시다. 무라일체연이,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이연이 흥이에 다를 소냐? 흥이라고 다르겠느냐? 흥도 같다 다르다. 그치, 같다지. 그치, 바로 내가 몸이 자연과 하나니까 내 즐거움도 자연과 하나다 하라는 거죠. 역시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죠. 옆에다 써놓읍시다. 설의.
자, 그래서 시비에 걸어보고, 그쵸? 바로 그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정자. 아까 색깔 다른 걸로 똑같이 정자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자, 여기서도 역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죠? 두 번째, 즉, 화자는 수간 무옥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그치, 정자로 이동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산 속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정자로 이동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그래서 이리저리 거닐며 나지기 시를 읊조리니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에서의 하루가 고요한데 한중 진미를 자 한중 진미 밑줄 칩시다. 그쵸? 자, 일종의 한중 진미가 이 작품의 핵심어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바로 한가로움 속에 즐기는 그 아름다움은 알리 없이 호재로다.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로구나 라는 거. 자, 밑줄 칩시다. 알리 없이 호재로다. 자, 이거는 서리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단정입니다. 아는 사람 없이 오직 누구만 안다? 나. 그치, 나만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자부심, 만족감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이 즐거움을 아는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그래서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을 가자꾸나. 여기서 이제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할 때 가자스라 밑줄 칩시다. 저 여기서는 바로 청유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청유형이 뭡니까? 제한. 그렇지, 함께 하자는 의미잖아. 그렇지? 바로 뭐다? 독자의 참여를 유도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독자들도 함께 자연 속에서 즐기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답청을 오늘하고, 즉 풀밟기는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목욕은 내일 하세. 자,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는 나무를 캐고, 나조해 조수하세. 그래서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자,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해서 갓 이제 막 익은 술을 그 갈색 수건으로, 두건으로 걸러놓고, 자, 다음 페이지. 자, 꽃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 옛날 양반들은 술 마실 때 어떻게 했냐면 꽃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꽃잎 하나 떼고 또 술 한 잔 마시고 꽃잎 하나 떼고 해서 몇 잔 마셨는지 꽃잎으로 세면서 이제 마시는 그런 풍류적인 태도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자도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그 잔술을 세워가면서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롭게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다는 거죠. 자,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그래서 온화한 바람이 언뜻 불어서 푸른 물결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청향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청향 향입니다. 무슨 감각? 후각. 그치, 얘는 후각적 이미지죠. 그렇죠? 그 다음 낙콩은 오세진다. 낙콩 밑줄 칩시다. 떨어지는 붉은 꽃잎. 그렇죠? 이거는 무슨 감각? 시각. 그쵸? 얘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뭡니까? 자연에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온화한 바람이 휘휘 하고 불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봄의 그런 싱그러운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꽃잎이, 붉은 꽃잎이 이제 그 바람에 떨어지는데 마침 화자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꽃잎의 물이 어떻게 옷에다가 든 것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낙홍은 오세진다 옆에 화살표하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바로 뭐다? 자연과의 일체감. 즉 무라 일체 이런 경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일제시대에 쓰였던 수필 중에
그 산정무한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금강산을 여행하고 쓴 작품이 있어요. 여기 이때는 화자는 이제 거기서는 가을에 이제 금강산을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온 산이 굉장히 단풍물이 굉장히 울긋불긋 떠서 너무 아름다웠는데 마치 내 옷을 이제 그 땀이 흘렀으니까 쭉 짜면은 마치 단풍물이 주르륵 흐를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자연과 이렇게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중중이 비었거든, 술독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래어라, 나에게 알려다오. 소동 아해다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을 물어서, 요즘 이러면 큰일 나죠, 그쵸? 그치? 그래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응 완보하여, 그래서 나직기 실을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색깔 다른 걸로. 그쵸? 자, 그럼 이 화자는 지금 수간목에서 정자 갔다가 또 어디로 이동했다? 그치, 바로 이거는 공간의 이동 세 번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좋은 물에,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 씌어 부어들고,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롭다. 그래서 맑게 흐르는 물을 굽어보니 떠오나니, 자, 도화 동그라미 치도록 합시다. 자, 도화는 복숭아꽃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화꽃이 이제 꽃 그 뭡니까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화자는 무엇을 떠올린다? 무릉이 가깝도다라는 거죠. 무릉 동그라미 칩시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그래서 도화에서 무릉으로 화살표 해놓고 여기서 무릉은 뭘 나타내냐? 무릉도원을 나타내요. 무릉도원이 뭐야? 무릉도원이 뭡니까? 물온도 어떠세요를 무릉도원이세요로 착각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무릉도원이 뭡니까? 무릉도원은 신선들이 산다는 그 복숭아 밭이야. 도자가 복숭아 독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무릉도원에서는 천도복숭아를 신선들이 키우는데 그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수명이 1000년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유기 보면은 처음에 손오공이 그 천도복숭아 훔쳐먹다가 부처님한테 걸려가지고 바위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복숭아 꽃잎을 보면서 무릉도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무릉이 어디매요? 무릉이 가깝도다. 점의 긴거이고. 그래서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산봉우리가 거기냐라는 거야. 즉 내가 사는 곳이 마치 어디 같다? 그렇지, 무릉도원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적 범주로 얘기할 때는 우암이라고 해요. 우암이가 바로 뭐냐? 이상과 현실이 일치한다, 이런 뜻이고, 그 말은 화자는 현재에 대해서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치, 바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송간세로에 소나무 사이 가느다란 길로 두견화를 붙여들고 해서 진달래 꽃을 붙여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자, 봉두 색깔 다른 걸로 역시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공간의 이동 몇 번째? 그쵸. 그럼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수간목에서 정자로 갔다가 시냇가에 갔다가 어디로? 그치, 봉두는 산꼭대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자, 천촌말라기, 그래서 수많은 촌락들이 자 곳곳에 버려있네, 곳곳에 펼쳐져 있네. 왜? 우리가 산속 마을 보면 산줄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마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산 줄기 사이에 몇몇 집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곳곳에 많은 마을들이 곳곳 산 줄기 골짜기에 펼쳐져 있구나라는 거죠. 연하 일휘는 안개와, 그렇죠, 노을과 빛나는 햇빛은 금수를 지폈는 듯
금으로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금수를 재폈는 듯 밑줄 칩시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유했다? 무엇에 비유했다? 비단에 비유한 거죠. 그렇죠? 뭐뭐 듯이 뭐뭐 같이 뭐뭐 있냐 뭐뭐처럼 무슨 법? 무슨 법? 이제는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지규의 방식이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금 비단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하 1위는 금으로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하시오. 엊그제 겨울이라서 생명이 없어서 시커멓던 들이 이제는 봄빛이 굉장히 흘러 넘치는구나 라는 거죠.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죠. 자, 공명도 날띄우고 부기도 날띄우기. 자, 요것도 밑줄 치고 별표 칩시다. 공명, 그렇죠. 유명해지는 것도 나를거리고 명예도 나를거리고 부기도 나를거리니 부유하게 사는 것도 나를거린데 근데 지금 이 화자는 자연 속에 살고 있잖아. 그치? 누가 선택한 거야? 네. 그치? 그러면 공명과 부귀를 사실 진짜로 꺼린 사람은 누구겠어? 나. 그치? 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주객 전도식 표현인 거죠. 우리가 방학 첫 시간에 청산별곡 배웠잖아. 그치? 청산별곡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그렇죠. 뭡니까? 조롱꽃 누룩이 매와 붙잡은 잡사완익에서 조롱꽃 누룩이 술이 나를 붙잡으니라고 해서 실제로는 화자가 술을 붙잡고 있는 걸 거꾸로 표현해서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주객전도식 표현이야. 사실은 화자가 부귀와 공명을 꺼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하고 이 작품을 엮어가지고 이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작품들 간의 공통적 차이점 잘 파악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청풍명을 왜 청풍명을 밑줄 칩시다. 역시 이것도 자연을 나타내죠. 자연 가로 열고 대유라고 씁시다. 왜? 자연에는 바람과 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청풍명을 왜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어있고 어떤 친구가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왕딴가봐. 그렇지? 바로 자연과 친구하며 지낸다. 역시 무라일체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단표 누왕에 그렇죠?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삶을 사니 훗은 해응 아니하네. 자, 훗은 해응 세모 칩시다. 자, 이거는 해석을 하면 헛된 생각을 나타내고 역시 이것도 뭐다? 속세의 삶. 그리고 위에 있었던 시어로 얘기하면은 부귀, 공명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아모타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백년행락이 네 글자. 네 글자? 백년행락이 다섯 글자. 그치. 이만한들 네 글자. 어찌하리. 네 글자. 그치. 3, 5, 4, 4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뭡니까? 색깔 조금 다른 걸로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요렇게 꺾으면 꺾어 놓읍시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죠? 시조는 3, 5, 4, 3. 근데 처음 3자리 빼고는 나머지는 한두 자 정도 더하거나 빼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수율이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삼충곡도 정격 가사에 속하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만족스럽지 아니한가?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 그치, 바로 뭐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상충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